7주차 온라인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과서 89페이지를 펴주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문제 분석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란 화면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해결해야 할 과제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서 해결책은 반드시 한 가지인 것이 아니라 몇 가지든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도출된 해결 방법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속도, 정확성, 문제의 결과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들 그러면 교과서 90페이지 펴주시고 문제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분석은 말 그대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야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문제를 분석하려면 문제의 현재 상태, 즉 그 문제의 최초 상태와 문제의 목표 상태, 즉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되어야 할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작업의 종류와 순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를 분석하려면 다음의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교과서 91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문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고요. 그 이후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앞에서 강조했듯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 조건은 만족될 수 있는지, 또한 미지의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한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교과서 96페이지를 펴고 문제 분해와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해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분해하여 나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아서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문제를 분해했다면 그 이후에는 문제의 구조화를 해야 합니다. 문제의 구조화란 분해한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용이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한산도 앞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을 때 수많은 작은 문제들로 분해한 후 계층적인 구조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문제를 분해한 후에는 문제를 구조화해 주어야 하고, 문제를 구조화할 때는 분해한 작은 문제들 사이의 관계나 순서, 포함 관계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97페이지의 핵심 요소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거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핵심 요소 추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바로 우리 교과서 단원의 제목이죠. 단원의 제목인 추상화라고도 합니다. 추상화란 처음부터 자세하고 미세한 부분들을 다루지 않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부터 다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이란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나 상황을 정하고 그 대상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 모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대상의 중요한 특징을 잡아서 실제로 적용해야 할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규칙, 자료, 절차를 적용해야 할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므로 모델링을 할 때에는 수많은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아마 완벽하게 한 번에 이해해내는 것이 아마 힘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할 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오늘 수업에서는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라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수업들에서
각종 문제와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히 정의된 유한계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과서 103쪽 아래를 봤을 때 라면 봉지 뒤에서 볼 수 있는 조리법이나 비상대피 요령, 수학 문제 풀이 등을 그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칙과 절차의 모임을 알고리즘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는 목표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할지 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알고리즘의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조건 중 첫 번째는 입력, 그리고 두 번째는 출력입니다. 문제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최초 상태를 입력으로 정하여 알고리즘에 투입하고,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알고리즘의 규정된 규칙에 따라서 수행된 후 나타난 살출물, 즉 문제의 목표 상태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세 번째 조건은 명확성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보다시피 키가 큰 편이라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모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80 이상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85 이상의 키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알고리즘 각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다면 같은 알고리즘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리즘 각 단계의 명령은 모호하지 않고 반드시 명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네 번째 조건은 유한성입니다. 알고리즘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유한계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이 무한하다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출력되지 못하고 영원히 알고리즘만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알고리즘은 반드시 유한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알고리즘의 마지막 조건은 수행 가능성입니다. 알고리즘은 각 단계가 반드시 실행 가능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단계라도 실행 불가능한 단계가 있다면 1 더하기 1 같이 쉬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의 모든 단계는 반드시 실행 가능해야만 합니다. 저희까지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종료하고 이제 나눠준 유인물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